제 생각에는 한 6월 정도에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선거 전에 2번, 선거가 치러진 다음에 연말에 1번, 6, 9, 12 이렇게 금리 인하를 생각하는 이유는 아직까지는 물가가 확실하게 안 잡혔다. 그다음에 고용시장도 쉽겠지만 그렇게 금리 인하를 긴박하게 요구할 정도로 경기가 조금 냉각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명분이 조금 약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ECB. 비율이 네. 동결했지만 연준과 좀 다르게 가나? 어떤 차이가 있나? 아마도 FOMC를 관전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가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했나 봐요. 갈 길이 좀 멀다. 사실은 경기로 따지면 뭐 ECB라든지 BOE가 훨씬 더 금리를 조금 더 빨리 내리고 많이 내려야 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유럽 경제 성장률을 또 하향 조정했잖아요. 내년도 0.8%로 1% 미만이거든요. 네. 연준은 지금 내년도 경제 성장률을 낮췄지만 1.4%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를 지금 단단히 안 잡으면 조금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그런 코멘트를 이끌었던 것 같습니다. 김한진 박사님 모셔볼 차례입니다. 금요일이니까요. 닥터킴의 시장의 허허실실, 시장의 허화실을 가려보는 시간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김한진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는 뭐 그래도 기분 좋게 마무리라고 해야 될까요? 일단 시장이 좀 올라가니까요. 어제 FOMC 전후 뭐 결과도 그렇고요. 어떻게 보셨는지 총평 한번 해주시죠. 네,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비둘기적이었고요. 상당히 완화적인 그런 코멘트 일색이었습니다. 특히 성명서보다는 저는 인상 깊었던 게 기자회견. 기자회견이 훨씬 더 좀 정말 슈퍼 비둘기 파월 다시 파월의 그 본색을 조금 확인할 수 있었던 기자회견이었고요. 성명서 내용은 뭐 그냥 사실은 예상했던 정도에서 약간 비둘기적인 그런 상황이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경기는 이제 속도가 조금 느려졌다. 그런 표현을 썼고요. 두 번째는 물가는 1년간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하락해 오고 있다. 긍정적이죠. 세 번째는 2%의 목표 물가를 달성하는데 어떠한 조치도 추가적인 조치도 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거기에다 이제 뭐 문구상에는 N이라는 표현을 써서 상당히 주목을 받은 주목을 받은 나중에 N이. 기자회견에서도 뭐 다시 또 되질문을 받는 처음 질문 그러한 그 단어인데요. 그러게요. 혹시라도 문제가 있으면 그 추가적인 조치를 하겠지만 그거는 이제 혹시라도라는 이제 그러한 뭐 제스처 그런 뉘앙스여서 좀 시장이 오히려 더 비둘기적으로 완화적으로 해석을 했고요. 기자회견은 뭐 보셨던 분들이 뭐 어제 다 확인하셨겠지만 정말 인플레이션이 좀 확실하게 잡혔고 금리 인하를 논의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논의할 거다라는 것이 이제 그 기자회견의 백미였습니다. 그러니까 12월 1일 날 파월 의장이 그 연설을 했었잖아요. 불과 2주도 안 된 그 12월 1일 연설에서는 아직까지는 뭐 인하를 언급하기에는 조금 시기상조다라고 이제 못 박았는데 같은 파월 의장이 맞는지 의심할 정도로 돌변해서 굉장히 완화적인 그 일색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중간중간에 물론 뭐 신중하게 뭐 경제는 변수도 많고 뭐 이런 얘기들을 늘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시장이 듣고 싶었던 얘기를 확실히 좀 하는 것 같은데라는 인상이 정말 좀 강했거든요. 금리 인상 정말로 끝난 거야? 끝났을 것 같은데 시장이 그렇게 그냥 11월부터 선반영하던 걸 거의 약간 쐐기를 박았다고 할까요? 진짜 끝났어. 뭐 이 정도까지도 시장은 받아들인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2주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던 걸까요? 너무 좀 톤이 다르잖아요. 네, 그렇죠. 물론 이제 11월 CPI가 결정적으로 작용을 한 부분도 있고 하지만 뭐 물가가 안정된 것은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고요. CPI 헤드라인이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은 지난 4월에서 5월 사이였고요. 그리고 근원 물가라든지 또 특히 연준이 중시하는 근원 소비자 지출 물가, 근원 PCE 물가가 의미 있게 하락한 것은 6월입니다. 그래서
사실 한 5월에서 6월, 조금 넓게 보면 7월 사이에 여러 가지 물가가 확실하게 그 전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하반기로 넘어오면서부터는 연준 위원들이 물가가 조금 안정권으로 들어갔구나라고 생각하기에 충분한 수치가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뭐 특별히 11월 물가가 낮게 나왔기 때문에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고 굳이 해석한다면 당일날 나온 어제 나온 PPI. 생산자 물가, 네. 생산자 물가가 2.9% 나오면서 또 기자회견에서도 얘기했죠. 네네. 연준 위원들 중에 그 PPI 때문에 조금 점도표를 수정한 그러한 위원들도 있었다. 그러니까 PPI가 조금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뭐 분명한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말씀드렸듯이 물가라는 게 이제 한두 달 나온 걸 가지고 뭐 연준 정책이 바뀌고 이러는 것은 아니니까 사실 하반기부터는 꾸준하게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파월 의장이 어제 정말 독특하게 좀 예상하지 못했던 발언은 연준이 두 가지 과제가 있지 않습니까? 물가와 이제 경기. 네. 사실은 물가가 가장 중요한데요. 근데 이제 물가는 다 잡혔으니까 이제는 경기만 신경 쓰겠다. 완전히 못을 박았습니다. 경기 살릴게. 라고 이제 못을 박았기 때문에 시장은 또 환호할 수 있었죠. 시장에서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사실상 금리 인상이 끝났다라는 기대감이랄까요? 뭐 생각들이 좀 많이 퍼져 있었지만 그래도 인하라는 게 침체가 오지 않는데 가능할까? 이런 점에 대해서 물음표가 있었는데 침체 없는 인하가 있을 수 있겠구나 확신으로 좀 바뀌는 순간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네, 그렇죠. 네. 뭐 사실은 뭐 전반적인 성명서라든지 또 경제 전망 SEP라든지 네. 또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이런 것들이 좀 문맥이 안 맞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성장률을 내년도에 0.1%포인트 낮췄거든요. 1.5에서 내년도 미국 경제 성장률을 뭐 중간값이지만 연준 위원들이 1.4%로 보고 실업률도 4.1%로 그대로 뒀습니다. 지난 9월 전망 내년도 실업률 내년 연말 정도의 이제 실업률이죠. 그것도 이제 큰 변화가 없다라고 봤음에도 불구하고 물가 전망은 0.2%포인트 근원 PCE를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성장률이 거의 정체고 금리도 실업률도 그대로인데 물가는 낮아질 거야. 이거는 굉장히 골든 패스잖아요. 네, 그렇죠. 정말 좋은 거잖아요. 성장률을 크게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고용 훼손이 없는 상태에서 물가는 잡혀가. 너무 환상적인 그렇죠. 이제 그런 상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금리를 2번 인하해서 3번 인하로 네. 연준 위원들의 중간값이 그렇게 중간값이지만 어쨌든 3번 인하로 이제 완전히 좀 명확하게 점도표에서 표시된 것은 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물가가 금리를 내리려고 물가를 낮춘 것 같은 그런 심지어는 물가 전망을 0.2%포인트 근원 물가를 낮춘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성장률 1.4%를 도달하기 위해서는 금리 3번 인하가 필요하구나. 조금 의아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연준 위원들은 인슈런스 컷을 생각하는구나. 상반기에 금리를 내려서 네. 경기가 침체로 가는 것을 막아서 결과적으로 성장률이 1%대 중반 정도의 성장률을 내년도에 기록하고 싶어 하는구나. 기자회견에서 닉 티미라우스 기자가 질문했죠. 네. 연준의 비공식 대변인이라고 네. 하는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있냐라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없다고 하죠. 네. 하지만 누구나 좀 듣고 싶어하는 그 질문이었고 또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인슈런스 컷이라고 우리가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문맥상 이제 논리상 이제 좀 그렇다는 말씀이 그런 생각을 이제 지울 수가 없는 거고요. 아무래도 내년 하반기는 이제 대선이 있기 때문에 11월 5일 날 대선이 이제 결정되죠. 새로운 대통령이 결정되기 때문에 하반기에 금리를 내리는 것은 되게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8번의 내년도 8번의 이제 FOMC 회의가 있지만 제 생각에는 6월 12일 그리고
9월 18일 네. 또 12월 18일 이렇게 한 3번 정도 인하하지 않을까. 원래 이제 2번 인하로 저도 봤었는데 6월 달에 첫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 시장 컨센서스는 이제 3월부터 네. 인하해서 뭐 125bp 정도가 지금 그렇죠. 네, 한 5번 인하가 지금 컨센서스인데 네. 제 생각에는 한 6월 정도에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선거 전에 2번, 그다음에 선거가 치러진 다음에 연말에 1번.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분기별로 6월부터 6, 9, 12 이렇게 금리 인하를 생각하는 이유는 아직까지는 물가가 확실하게 안 잡혔다. 그다음에 경기가 금리의 급박한 인하를 정당화시킬 정도로 조금 망가지는 상태는 아니다. 내년 상반기 미국 경제가 올해보다는 조금 식어가지만 고용시장도 식겠지만 그렇게 금리 인하를 긴박하게 요구할 정도로 필요로 할 정도로 그렇게 경기가 조금 냉각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명분이 조금 약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3월로 예상하는 것도 굉장히 좀 높아졌습니다. 비율이. 그렇지만 네. 주요 IB들도 좀 갈리는 것 같아요. 시티는 내년 7월 100bp 예상하고 뭐 바클레이즈는 6월 이전이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내년 6월, 네. 골드만삭스는 뭐 3월, 5월, 6월. 네. 굉장히 좀 갈리거든요. 네, 맞습니다. 많이 갈려요. 네. 어제 뭐 그렇게 비둘기적으로 확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네. 갈리고 있는데 박사님은 6월. 네, 6월로. 1월부터 만약에 포워드 가이던스, 그러니까 네. 우리가 한 뭐 몇 달 후에는 다음 회의 때는 내릴 거야라는 것을 이제 코멘트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금리 인하, 인상도 마찬가지지만 인상은 좀 급박하게 물가를 잡기 위해서 허겁지겁 인상을 했다면 인하는 상당히 많은 상황을 고려해야 되는 그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3월에 신호를 주고 저는 이제 6월에 인하하는 게 가장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네. 분기마다 더 촘촘하게 연속해서 매번 회의 때마다 연속해서 인하하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경제가 정말 1% 이하로 내년에 성장을 할까? 라는 거고요. 또 성장을 그렇게 해도 좀 성장률이 굉장히 낮게 찍혀도 한 분기 정도는 그 성장률이 급냉하는 것을 확인해야만 금리 인하에 아무리 인슈어런스 컷이라도 금리 인하의 명분이 생기는 게 아닐까. 너무 보수적으로 보나요? 아닙니다. 충분히 그렇게 논리를 제시하실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 그래서 어제 이후에 뭐 에브리띵 랠리라는 지금 단어가 또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뭐 주식시장도 일제히 좀 랠리를 보이고 있지만 채권 금리도 10년물이 4% 밑으로 내려왔는데요. 8월 이후 처음이고요. 좀 급하다는 감도 물론 있지만 이 부분도 짚어야죠. 박사님이 12월 4% 말씀하시지 않았었나요? 아, 네,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딱 그 지점입니다. 네. 거의. 네. 어제 뭐 4%가 깨졌더라고요. 그러니까요. 3.9% 밑으로. 10년물이. 네. 네. 지금 그 부분 해서 자료로도 또 가지고 오셔서 하나하나 좀 보면서 분석을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이거는 뭐 그 FOMC 당일날 그 금리와 이제 환율 추이인데요. 네. 어제는 이제 조금 기술적으로 살짝 또 오락가락했었지만 어쨌든 어제 4.0을 찍고 올해는 그저께죠. 그리고 이제 간밤에는 이제 3.9%로 10년물이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FOMC 회의 중에 폭포수처럼 떨어졌고요. 10년물, 2년물, 30년물까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떨어졌고 달러 인덱스도 뭐 한 2 정도, 네. 104에서 102까지 그냥 수직 하락해서 이제 100에 근접하는 이제 그런 모양을 갖췄고 말씀 주셨듯이 뭐 암호화폐나 뭐 어제는 뭐 유가까지 떠서 네네. 유가도 3%. 네. 네. 어제 주식시장은 사실은 이제 그 전날 조금 급등했던 부분들 사실 FOMC 회의 당일날에는 좀 뭐 숏 스퀴즈도 나왔을 것이고요. 또 포모도 좀 가세했을 거고 그래서 허겁지겁 뭐 주식시장에 뛰어들면서 이제 조금 수급적으로 점프업을 한 것 같고요.
어제는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보니까 조금 뭐 너무 흥분했나? 아닌가? 뭐 이제 긴가민가한 이제 그런 반응을 좀 보였습니다. 네. 아무튼 근데 팩트는 내년도 금리 인하가 조금 빨라지고 또 금리 인하 폭도 2번 인하해서 3번 혹은 뭐 5번까지도 지금 시장 컨센서스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특히 연준이 지금 FOMC 하기 전에 컨센서스는 사실은 12명의 위원이 지난 9월 달에 12월 FOMC에서 한 번 더 인상을 하겠다라는 거였잖아요. 무려 19분 중에서 12명이 인상을 할 거라는 것을 폐기하고 불과 3개월 만에, 3개월도 아니고 한 2달 반 만에 폐기하고 내년 2번 인하에서 3번 인하로 완전히 그러면 3개월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이 부분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간 정치적인 색깔이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3개월 후에 3개월 동안에 그렇게 많은 일이 있었던 건 아닌 거죠. 그 정도의 의사결정을 바꿀 정도로. 아무튼 내년도에 금리 인하 폭도 넓고 그다음에 2번 인하할 때 시장은 4번, 5번 인하를 프라이싱 했잖아요. 조금 더 앞서서. 네, 네. 그러면 시장은 이제 연준이 3번 인하를 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액면 그대로 3번을 계속 프라이싱 할까? 아닐 거라는 거죠. 3번 인하했으면 시장은 6번 인하 쪽으로 갈 거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2025년에는 4번이 아니라 5번 인하로 갈 거고요. 그래서 시장은 조금 앞서가는 성향도 있고 또 연준을 또 압박하는 네. 무언의 그러한 분위기도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시장이 조금 뭐 연초까지 과열될 가능성, 그러니까 조금 내년도에 올라갈 주식시장이 조금 앞당겨져서 연초에 조금 급하게 올라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채권 금리 얘기도 나왔고 네. 박사님께서 굉장히 비교적 정확하게 12월 4%를 지금 말씀을 또 앞서서 해주셨기 때문에 근데 간밤에 보면은 제프리 건들락 채권왕이라고 네. 불리는 분이 1년 뒤 요맘때 그러니까 내년 말 그렇죠? 내년 말까지 3%대 초반 또 예상을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까지도 가능한 상황일까요? 예, 저는 어떻게 뭐 보세요? 가능하고 뭐 적어도 뭐 4%를 일시적으로는 크게 하회해서 뭐 3.5% 살짝 밑으로 찍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3.5 밑으로. 네, 일시적으로. 일시적으로. 예, 그 생각은 내년 2분기 미국 GDP가 예를 들어서 뭐 분기 GDP가 한 0.5% 정도 그렇게 굉장히 좀 매크로 쇼크에 가깝게 낮게 나온다. 일시적으로. 그러면 연준의 피봇을 조금 더 강화시키면서 채권 시장에서는 좀 채권 초강세 금리 하락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그거는 조금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고요. 근원 물가 자체가 연준이 어제 SEP에서 제시한 것도 내년 근원 PCE 물가를 연말에 한 2.6% 보고 있고 2%대 목표에 도달하는 것은 2025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2.6%의 근원 PCE 물가에 그러니까 3%를 약간 밑도는 그런 물가에 현재 내년에 있을 국채 공급 분기에 한 8천억 달러에 가까운 조금 꾸준한 국채 공급을 생각한다면 기간 프리미엄이라고 그러죠. 네네. 텀 프리미엄이 조금 떨어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단기 금리도 정책 금리도 기준 금리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좀 중요한데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이 여기서는 팍팍 떨어지기 어려운 것은 잘 아시다시피 부도율이 지금 큰 폭으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지금 굉장히 올라가서 금융 경색이 있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피봇을 예상하기 때문에 지금 주식시장은 하방 경직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업사이드 상승 여력이 굉장히 커져 있고 이런 상태에서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안 떨어지거든요. 유가가 어지간히 떨어지지 않으면 기대 인플레이션은 크게 안 떨어질 것 같습니다. 아마 건들락도 아마 그렇게 분해해서 봤을 때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네. 이 차트를 하나 보시면은 근본적으로 미국 경제가 조금 연착륙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이게 10월 현재 미국의 노동 수요가 한 220만 명 정도가 노동 수요가 더 많습니다. 공급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계속 줄어나가겠지만 임금 상승률이 큰 폭으로 팍팍 떨어지기는 어렵다라는 거고요. 이 얘기는 채권 시장에서도 금리가 조금 너무 크게 떨어지기는 조금 하방 경직성이 있을 것이다. 앞서 말씀드린 그런 수급적인 요인 그리고 임금 상승률이 둔화되더라도 미국 경제가 그렇게 큰 폭으로 떨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왜 내년 2분기는 갑자기 1% 미만의 GDP 성장률이 찍힐 거냐? 이거는 조금 항상 이제 그런 금융경색적인 요인들도 꾸준하게 진행되기보다는 어느 순간 이제 지표들이 안 좋게 나오면 이제 하나둘씩 서로 상승작용을 하면서요. 네. 고용 둔화로 이어지는 그런 시점이 티핑 포인트가 있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티핑 포인트가 일시적으로 한 2분기 정도에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뿐이고요. 네. 근본적으로 미국의 경제는 복원력도 강하고 경제의 펀더멘탈이 굉장히 튼튼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변함이 없습니다. 네. 그러면 박사님 이게 올해도 굉장히 잘 간 연말까지 보니까 지금 연말에 신고점을 계속 경신하고 네. 있으니까 이게 1년으로 보면은 이러다 저러다 굉장히 어려운 일도 많았다 하지만 오른 거거든요. 네. 쭉 잘 간 거거든요. 근데 흐름을 보면 빅테크에 좀 의존을 하다가 뒤에 가서는 채권 얘기도 해주셨던 채권 수익률이 갑자기 좀 네. 좋아지고 러셀 쪽이 또 네. 중소형 단이 같이 올라가면서 네. 투자 포트폴리오도 좀 잘 변화시킨 분들의 수익률이 훨씬 더 높았을 거란 말이죠. 네. 이게 내년 준비하면서 뭔가 시사점이 있을까요? 네, 그렇죠. 이게 일시적인 건가 아니면 이어질 이게 건가? 좀 네. 스타일의 변화가 네네네. 중대한 변화가 있는 건가라는 게 이제 연말에 헷갈리는 그렇죠. 장인데 제 생각에는 이제 단순화시켜 보면 이제 금리는 더 이제 기준금리는 더 완화적으로 가겠지만 그 얘기는 반대로 보면 경기는 그 기준금리가 더 완화적으로 가려면 사실은 경기는 안 좋아야 되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래야 그게 모순이 없는 거죠. 하지만 이제 생각보다는 덜 나빠지는 그런 정도지 경기 자체가 내년도에 굉장히 좋아서 금리는 굉장히 내리고 이거는 이제 조금 모순된 상충되는 이제 그런 환경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내년도의 경기는 조금 경기 확장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경기가 본격적으로 확장되는 기간은 적어도 아니다. 그런 국면은 아니다라는 거고 저희가 이제 경기의 막바지 국면, 그러니까 그게 올해고 내년도에는 경기가 좀 연준 표현대로 더 슬로우드 되는 이제 그런 국면으로 본다면 결국 대형주가 됐든 중소형주가 됐든 고품질 주식이 저품질 주식보다는 유리하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조금 신용 경색이 조금 더 올라갈 거라는 거죠. 네. 연체율도 올라가고 또 하이드 스프레드도 올라가고 부채가 많은 기업들이 항상 부채가 많은 기업들이 고전하는 것은 연준이 금리를 올릴 때가 아니거든요. 금리를 오히려 동결하거나 내릴 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리플 B라든지 여러 가지 그동안 조금 부동산 PF 문제가 항상 터지는 그 시점은, 그 국면은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릴 때가 아니에요. 동결하거나 내릴 때 그게 후행적으로 애를 쓰다가 경기가 위축되니까 더 결국 캐시플로우가 스텝이 엉키면서 금리를 내림에도 불구하고 현금 흐름이 안 좋아지는 기업들, 가게들이 고전을 하는 이제 그런 국면이 저는 2024년에서 5년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주식시장도 일시적으로는 뭐 빅테크나 대형 기술주들이 살짝 뭐 양보할 수는 있겠지만 또 그동안 피로도도 있고요, 주가에.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내년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고품질 주식, 또 빅테크, 또 우량주 쪽으로 조금 쏠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키 맞추기 측면도 있고 전체적으로 좀 올라간다는 측면에서 중소형주도 같이 네. 이 하반기에는 네. 올해 하반기에는 좀 같이 가는 측면이 있지만 내년에는 뭐니 해도 그래도 네. 여전히 고품질 주식 그 얘기는 네. 빅테크 쪽은 네. 놓칠 수가 없다. 네, 금리에 또 네. 민감하고요. 네. 그런 부분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얘기도 좀 해주세요. ECB 비율이 네. 동결했지만 연준과 좀 다르게 가나? 네. 이런 얘기 많고 왜 그런가? 뭐 어떤 차이가 있나? 이런 부분도
네.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마도 FOMC를 관전하면서 네. 우리는 그렇게 가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했나 봐요. 네. 네. 아마도 그렇게까지 말아야지. 갈 길이 좀 멀다. 네. 너무 기대감을 줘서 좀 시장이 너무 완화적으로 움직여서 조금 그동안 쌓아올린 그동안 금리를 열심히 올려온 효과가 반감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라는 이제 사실은 경기로 따지면 뭐 20이라든지 BOE가 훨씬 더 금리를 조금 더 빨리 내리고 많이 내려야 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제 유럽 경제 성장률을 또 하향 조정했잖아요. 0.6% 내년도 0.8%로 1% 미만이거든요. 네. 연준은 지금 내년도 경제 성장률을 낮췄지만 1.4%고요. 네, 그러니까 경제가 오히려 유로존이 안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를 지금 단단히 안 잡으면 못 잡으면 조금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그런 코멘트를 이끌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더 예상보다 매파적으로. 네. 네. 그래서 어제 달러와 유로는 좀 다른 방향을 가리킨 것 같고요. 네. 내년도 이게 좀 지속이 될 거예요. 아무래도 달러 흐름이 내년에는 요 연말 기조 좀 이어갈 수 있을까요? 인하기에 아무래도. 네, 아무래도 과거에 보면 금리가 조금 연준이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시점부터는 달러가 이제 확실하게 그동안 한 20-30년간 통계가 좀 일관되게 달러 약세를 그렸고요. 하지만 이게 단순하게 보기가 어려운 게 말씀하셨듯이 내년도 유로존 경제 혹은 영국 경제와 미국 경제의 상대 강도를 보면 미국 경제가 훨씬 더 세 보이거든요. 둘 다 약해지지만 올해보다는 상대적으로 내년도를 비교해 보면 미국이 조금 탄력적이다,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통화정책으로 인한 달러 약세는 조금 이어지지만 조금 마일드하게, 조금 완만하게 이어지겠다.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지금 일각에서 얘기하는 이제부터는 달러 초약세야. 95 뭐 이렇게 약세로 간다기보다는 100에서 굉장히 저항을 받고 또 98에서 상당히 저항을 받는 굉장히 느릿느릿 달러 약세가 진행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박사님, 우리나라 얘기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된다면 우리나라도 인하 시점을 좀 검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겁니까? 네, 맞죠. 우리나라는 사실은 적게 올렸기 때문에 먼저 올렸지만 인상폭이 적었기 때문에 또 200bp나 지금 차이가 있고요. 미국과. 그래서 지금 연준이 만약에 내년도에 금리를 계속 올렸으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거죠. 환율도 못 잡은 상태에서 물가도 상당히 조금 불안한 상태 여전히 남아있고 경기는 안 좋아지는 상태. 이게 트리플 악재에 지금 시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래도 이제 글로벌 전체적인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하 기조가 내년부터 시작된다면 한국은행도 조금 숨통이 트이는 거고요. 좀 정책의 운신의 폭이 좀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선제적으로 인하하기에는 좀 부담스럽고 아마도 올해 그동안 이제 금리를 올릴 때도 약간 눈치를 보면서 올렸듯이 내릴 때도 조금 눈치를 보면서 내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내년도에 연준이 금리를 3번 인하하면 우리나라는 한 2번 정도는 인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시기는 이제 8월부터 총선이 4월이니까 그 전에 내리기는 좀 어려울 거고요. 만약에 연준이 6월 달에 첫 금리 인하를 한다면 우리나라는 뭐 그 즈음에 여름, 초여름 정도에 한 번, 7월 정도에 한 번 인하를 하고 하반기에 한 번 더 인하를 해서 3.5%를 3.0% 정도로 가져가는 그런 흐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 경기 앞서서 뭐 유럽 경기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사실 남 얘기 할 때가 아니고 내년 우리 경기가 상당히 맞습니다. 지금 걱정이 많은 상황인데요. 이 부분도 최근에 좀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수출이 그래도 내년도 전망이 조금 좋게 나오고는 있지만 저는 2017년에 반도체 슈퍼사이클 정도는 아니지만 내년도에 감산으로 인한 반도체 경기가 회복되면서 좀 수출 전체에 좀 착시 현상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상품들은 좀 수출이 그렇게 큰 폭으로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고질적인 이제 PF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가계부채 문제 때문에 전체적으로 내수 소비가 좀 얼어붙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나라 성장률이 전체적으로 2%를 넘지 못하는 그러한 1.5%에서 2% 사이에 조금 지금 예상하는 것보다는 낮은 성장률이 기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살아나는 것은 내년은 아닌 것 같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그야말로 FOMC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 경제를 조금 아울러 주셨던 느낌이 있는데요. 정말 감사드리고 마무리 말씀으로 그러면 이제 연말이고 어쨌든 뭐 파월한테 여러 가지 자료 그림에 산타 모자도 네. 씌웠더라고요. 비둘기도 날리고 네. 파월 의장님이 참 열일합니다. 여러 명이서. 네. 어쨌든 산타가 오긴 온 것 같은데 연초까지 해서 뭐 내년 초반까지도 좋고요. 어떤 지금 기조로 우리는 지금 시장에서 좀 있으면 좋을까요? 정리해 주시죠, 박사님. 네, 일단은 뭐 지금 어제에 그저께 FOMC 그 서프라이즈가 조금은 갈 것 같습니다. 워낙 그 슈퍼 대왕 비둘기라서 네, 조금은 여진이 있지 않을까 해서 내년 1월까지는 그래도 조금 뭐 희망찬 새해를 열어가는데 주식시장이 특별히 거꾸로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상당히 기대감을 상당히 이렇게 좀 높이는 상태에서 좀 그럴 때가 또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년 초에 너무 만약에 내년도에 금리 인하라든지 여러 가지 재료를 너무 앞당겨서 올라갈 경우에는 조금 한 번 정도는 차익 실현을 하시고 넘어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일단 연말연초는 조금 뭐 파티를 좀 즐기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왕 비둘기가 오긴 왔군요.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한진 박사 인사 나누죠. 박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